작년에 우리 기업은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제조업이 상당히 자리를 잡았던 그런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올해의 중국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저 중국 경제에서부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중국 경제가 작년처럼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중국 경제는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정부의 정책도 그 방향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주요국 중에 가장 잘 통제한 덕분에 경제가 정상화 유지되었다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저효과죠. 작년에 그래도 플러스라고 하긴 하지만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3% 이내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 해서 올해는 8%대에서 9%까지도 예상하는 그런 IB들의 입장입니다. 8에서 9% 정도. 자, 그러면 경제 자체는 뭐 8에서 9% 정도면 평소의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요인도 상당히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습니까?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도 나타났지만 중국이 아무리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했다 하더라도 동북 지역에서 어떤 한 도시에 몇 명의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시 전체를 다 통제하고 봉쇄하는 수준으로 강력한 압박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 내에도 그것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경제가 언제든지 그 방역 위기로 인한 요인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 경제의 성장 회복에 따라서 중국의 이런 경제 회복을 점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외부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하게는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자본시장 개방의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중국 내부의 요인이 아니라 이 중국 경기의 부침에 따라 가지고 이 자본의 유출입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의외의 그런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일서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고요. 중국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춘절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됐거나 했을 것 같아요. 1월 28일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춘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이동도 좀 전체적으로 좀 제한적이고 이런 형태라서 과거의 춘절에 비해서는 소비 경제나 이게 상당히 좀 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춘절 소비 경제 그리고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통 춘절에는 중국의 인구 이동이 연인원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28일부터 3월 초까지가 춘절 특별 운송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말하자면 춘절 기간이고 한 달이 넘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 경제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올해는 그 반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15억에서 1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기업이나 특히 이런 데는 아예 이제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그거를 보통 중국의 농민공들이라고 하는 2억 이상에서 7억까지로 추산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검역을 하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핵산 검사라고 하는 걸 병원에 가서 받아야 돼요. 게다가 이동해 있는 기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자기 건강검진, 그러니까 핵산 검사, 체온 검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동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채찍과 당근, 남아있는 농민공들이나 이제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춘절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 같은 거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이동을 좀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비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죠. 특히 관광과 음식료 이런 때는 큽니다. 근데 하지만 온라인 부분에서는 소비가 여전히 견제하게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마이너한 요인으로 봐야죠. 글쎄 뭐 30억 명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발이 묶이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진작되는 소비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국 금융시장 쪽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은행 간 금리인 15금리가 지난달 말에 한때에 5%였습니까? 예, 그 중반까지 올라가서 2015년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좀 진정이 되고 하기는 했었는데 15금리가 이렇게 급등락을 했던 이유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15금리가 급등했던 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안정적으로 머니마켓도 돌아가는지 예. 얼마나 우리 금융 시스템이 튼튼한지를 좀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급등해서 1월 25일에서 23일까지 원래 춘절 특수 직전 기간에 돈이 풀려야 되는 우리와 마찬가지죠. 예. 명절 전에 돈을 풀어야 되는 기간인데 이때 돈을 회수를 했어요. 유동성 회수하니까 시장의 기대와 반대로 어긋나서 가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 회복이 얼마나 됐나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데서 실패했고 예. 두 번째는 이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 좀 안정성을 과신한 것 같아요. 잘 예. 모르는 것 같아요. 역시 중국 금융 당국은 이론에는 빠삭한데 이런 실물 경제, 실물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취약한 면을 이번에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유동성 여건에 대해서 오판을 했고 이제 금융 안정으로 주력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15금리가 오르고 이 금융에 충격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결과로는 오히려 이제 완화 기조로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 급박하게 긴축으로 갔을 때 시장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금융의 충격, 위기 상태로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긴장감이 형성이 됐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더 유지해 갈 유지하게. 것이다. 예. 움직인다도 아주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금리가 급등락을 함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긴축적으로서 가는 속도가 늦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긴축의 효용이라는 것이 있고 긴축으로 인한 사회 경제에 부담이 있는데 예. 금융 시스템에서 지금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급등하게 됐고 예. 그다음에 신용이 악화되고 조달금리 차이로 인해서 또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죠. 과거의 중국 금융하고 이제 앞으로의 중국 금융은 다른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일면 좋은 면도 있지만 외국인 자금이 너무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너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고 충격이 크게 시장에 전해질 수도 있다는 양날의 검이 아닙니까? 그래서 완화를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긴축을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할 아주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원래 예상들은 올해의 미국은 완화 기조 자체를 조금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은 거기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약간씩 긴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 기조 자체도 조금씩 바뀐다라고. 그 실험을 했다가 이번에 15금리 급등 사태와 같은 예. 이 금융당으로서 긴장할 만한 이런 큰 수업료를 치른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이번 주 내에 보면 중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가 하루에 2%씩도 급등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작년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최저점에서부터 참 주가가 못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시장이 한 30%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미국 시장들도 거의 배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위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국 시장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큰 트렌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방금 보신 것처럼 글로벌의 자금이 이렇게 풀린 것에 비해서는 상해 주가 지수가 오른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예.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아니죠. 이 중국 경제 기업들이 펀더멘탈과 이 중국 경제 내수 성장하고 있는 이 트렌드,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더라도 오르는 것이 맞는데 자금 유동성까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지금 채권을 비롯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자본시장 개방, 그러니까 자본 개정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 자본 개정이 자유화된 나라로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과의 동조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과거와 같이 국유주 이런 것이 보호 예수로 묶어놓다든지 하는 초기 신흥국의 그런 좀 초보적인 수준의 주식 시장에서 점점 더 성숙하고 그 볼륨을 반영을 하는 그 경제 성장을 반영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이라 보이는 거죠.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예. 올해만 하더라도 예.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예. 올해의 중국 시장이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채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작년도에 국제적인 자금 이동, 글로벌 자금 이동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이 중국의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설명했던 요인이 뭐냐 하면 이 설명하는 그 형태가 미국의 채권은 뭐 금리가 그 당시에 보면 0.5%, 0.6%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중국의 아무튼 국영기업이든지 뭐 국채든지 이런 것들이 금리가 거의 뭐 3% 육박하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익이 나느냐. 그 다음에 또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니 나쁠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도 역시 중국 채권이 글로벌 금융시장, 그다음에 이 자금 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형태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자금 유입이 중국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요인은 굉장히 컸죠. 예. 150bp에서 200bp 이상의 그런 그 마진을 볼 수 있고 더 격차가 나고 예. 그런 미국 채권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 채권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채권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 놔두면 저절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나쁜 면이 아니다는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신흥국 채권이라면 미국 국채와 이게 대체제가 되지 못할 텐데 그렇죠. 예, 예. 세계 3대 채권 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올해 3월이 내년이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예. FT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하는 글로벌 펀드 지수, 글로벌 채권 지수까지 들어가면 세계 3대 글로벌 채권 지수에 다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투자되는 분량만 넘어온다 하더라도 중국 채권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1,400조 정도의 자금 수요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블룸버그 바클레이즈나 JP 모간의 신흥국 지수에 이어서 완전히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의 그 채권 지수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이러면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자동으로 투자되게 되는 이것이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그것만 봐도 중국 채권 시장 쪽으로 엄청난 돈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다. 21년 자금은 한 600억 달러 좀 이내로 500억 달러 후반에서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사이까지 되고 지난해 이미 9월 2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사페와 함께 이 채권 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 금융시장에서 이 채권 시장 개방은 많이 되고 있고 은행 간 채권 시장이 중국의 주류 채권 거래 시장이에요. 상해 증권 시장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글로벌 자본으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력 있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만으로도 1,400조 정도 예상. 지난해 올해 앞으로 이어가서 그 정도 됩니다. 되고요.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미중 관계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정보가 계속 인수 작업하고 아직 정하지 못해서 그런데 현재까지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때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미중 관계는 오히려 그렇게 쉽게 낙관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책을 다 지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고 경제하고 무역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301조를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던 트럼프의 정책이 이 관세 정책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도 바이든이 한 일이 아니니까 요거를 천천히 풀어가면서 어떤 이런 지렛대로 사용하고 정책의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다가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고 바이든이 한 얘기로도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한 미국 경제를 다시 형성하고 난 다음에 차차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비관세 장벽들, 그러니까 무역기술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거기다가 인권 문제까지 예. 위구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권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중국과 더 터프한 협상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이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대원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였습니다.